어제 국무회의에서 30조 5천억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에서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씩 두 차례 나눠서 지급되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100만 원대의 소비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윤기찬 위원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물가 상승 이 우려를 좀 하고 있고 또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59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당시 했었는데 당시 추경안 내용을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민생 물가 안정에 3조 등이 투입됐고요. 2022년 추경 때와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른지, 그때는 물가 상승 우려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때보다 지금이 이제 물가가 좀 높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도에 0.1%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한국은행이 보다 전문적인 그 추치를 내놓겠죠. 그에 비하면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추경을 반대한다 이것보다는 네. 추경 자체는 찬성하지만 추경의 편성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달리 짰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조를 쓰지만 그중에 10조 자체는 세입 경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채 발행만 할 뿐이지 실제로 새로 쓰이는 건 없는 거죠. 그럼 세출이 20조 한 7천억 원 정도. 추가 세출은 이제 20조인 거죠. 예. 20조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민생회복지원금. 주신 말씀대로 현금은 아니지만 사실 현금성인 것이 상품권이든 아니면 카드에 충전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사실 현금성인 거죠. 그 소비를 그러니까 이 10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만약에 소비 진작이 온전히 되려면 대체 소비가 없어야 되는데 원래 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진작인데 소비 유발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이전 경험에 비춰보면 예. 0.3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경기 진작을 원한다면 또 다른데 지금 잘 넣었지만 SOC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더 그쪽으로 옮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S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 유발 효과, 그러니까 경기 진작 효과가 0.8 정도 된다는 거니까 실제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도 거의가 1조 쓰면 1만 명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으니까 나쁘진 않지만 실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한정된 자원을 갖고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정치권이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편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지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생 안정이라는 것이 이제 취약계층 내지 소상공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보면 말씀은 선별 플러스 보편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실제는 보편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네. 보편인데 선별적 요소를 더했는데 그 더하는 선별적 요소가 그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지원을 걷어들여서 원래 더 두텁게 보호할 부분에 더 두텁게 보호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자 10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중에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계층에 들어가는 돈이 1조 5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안정도 아니고 경기 진작도 좀 효과가 좀 불분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추경은 찬성하지만 실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좀 세밀함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떠실까요?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텐데요. 근데 실제 이번 추경은 그런 우려까지 다 반영해서 선별과 보편적 지원을 조합하고 소득 지원과 이 소비 진작을 같이 또 다 고려해서 한 추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체감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만으로 전체적인 이 경기 진작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OC라든가 건설 경기 부양책은
또 이 효과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요. 그것을 기다릴 만큼 지금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민생 현장이 최악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을 하면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경이 집행되는 게 지금 현실에 정확히 잘 맞는다. 네. 그래서 이제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이런 방식으로 추경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맞춰서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는 그런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하면서 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미분양 매입이라든가 네. 또 SOC의 조기 착공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 보편적 지원을 통한 뭐 물가 상승 우려도 없고 소비 진작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유발하는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가 또 SOC 관련된 부분 지원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추경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 있습니다. 추경안 내용 중에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조규 변호사님. 지금 빚 탕감 정책도 지금 윤곽을 좀 드러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한다. 이게 시행되면은 모두 113만 명 정도가 안고 있는 부채 거의 16조 정도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출범 후에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이 빚 갚지 않는 그 풍토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이상 일단 장기 연체자라고 하면 예. 이것은 그 변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변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파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네.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탕감 정책은 그래서 정부 출범 때마다 한 번씩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이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데 네. 근데 어떤 자영업자도 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도 향후 자기 정부에서 어느 시점에 틀림없이 내 빚을 탕감해 주겠지 하고 장기 연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이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민생을 회복할 수 없는 그 도탄에 빠진 이런 분들이 결국에 7년 이상의 장기 채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국가 경제라는 게 특정 부분만 뭐 잘 되는 데만 잘 되는 대로 지원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특히 최근에 이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최악의 민생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다소 불편함이 들더라도 이게 전체적 경제 어떤 상황 개선과 또 국가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윤기철 변호사님? 지금 나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빚을 좀 쪼개서라도 빌려서라도 갚고 있는데 하는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선별 작업을 거치겠지만 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돈을 갖다가 못 갚는 분이고 실제 수입 자체가 200만 원, 100얼마 이하일 거예요.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분들은 해당 은행 측면에서 보면 원래 부실채권이에요. 저분은 못 받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못 받는 돈을 국가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천억 들여가지고 금융권 4천억 더해가지고 산다는 건데 저걸 왜 저렇게 할까라는 거죠.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이제 대손 처리할 돈이거든요. 그럼 원래 면책되는 건데 3년만 있으면 이제 채권 소멸시효도 끝나고 면책되는 건데 왜냐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왜 저걸 사주지? 4천억씩 들여서 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가가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전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기왕 부실된 채권 말고 부실될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국민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 대상자 선별 기준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미 부실된 채권은 금융기관이 떠안을 손실이에요. 그동안의 이자 수입을 통해서 그 다 위험 부담이 이자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원래 금융기관의 사업이에요. 근데 국가가 왜 그걸 사줘야 되는지 역시 그 부분은 제가 예.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귀국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현장인데요.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일종의 어쩌면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주요 공약도 있었죠. AI 3대 강국 도약. 아마 관련해서 이 데이터 센터 현장을 찾은 걸 텐데 취임 후에 첫 지방 일정이자 첫 산업 현장 방문이기도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선택했다는 것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로 출마 선언한 직후에도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했었죠. 그만큼 AI 산업은 그냥 중요하다를 넘어서 향후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어떤 이 산업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통령실도 AI 수석실을 또 신설을 할 만큼요. 그렇죠. 예.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AI 기술과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통제해서 자국 내 우리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첫 지방 행보로서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이후에 AI 또 수석을 특별히 민간 전문가 하정우 씨를 임명해서 77년생. 그러니까 이 분야의 국가적인 어떤 향후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거고요. 아마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보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던 검찰, 법무부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 검찰 보고 30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조승래 대변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또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를 한 것이죠. 구도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그 형식적인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그럼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검찰 업무 보고는 25일에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국정위 출범 이후에 부처 업무 보고 중단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국정위가 이 보고 중단이라는 초유의 결정까지 내리게 된 이유 잠깐 듣고 또 말씀 드려볼게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보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고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검찰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마뜩치 않아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의 첫 업무 보고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이 검찰개혁 관련된 공약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한 후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향후 추진 과제를 내오는 식의 보고를 기대하고 간 건데 다른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식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업무 보고 수준으로 한 거죠. 이건 새 정부 출범 첫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그 관련해서 논의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향후 국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 자리인데 너무 무성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오늘 자리에서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봤고 그래서 보완을 지시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기선제압을 하는 것인가, 왜 중단을 30분 만에 시키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국정기획위원회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으로 기능을 나누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폐지당할 그 해당 부처 보고 너네 폐지할 안을 만들어 오라. 이게 이제 공약에 부합하는 이 그 업무보고를 해달라라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컨대 그러면 검찰청 입장에서 보면 폐지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국민 수사 서비스를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잘한 일을 위주로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폐지해 주시 말아 주십시오라는 어떤 의사표현을 저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 방향 자체가 왜 그 공약에 맞지 않는 공약을 반영한 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맞춰서 해오세요라고 하는 게 낫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오는데 알아서 해오는 내용이 당신들 폐지하는 거야. 그 안을 마련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 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검찰청은 이렇게 할 우리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조금 더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세요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방통위 업무 보고도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과제만 나열했다.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진흥 등 이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답답한 마음이다. 이런 또 지적을 했네요. 그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가장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곳이었죠. 지난 정권은 검찰 정권이라고 할 만큼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고 또 검찰권이 남용돼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역대 방통위원장 현재 이준숙 위원장까지 방송 장악을 위한 어떤 저기처럼 부처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행위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놓은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업무 보고 초반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고민과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또 업무 보고를 위해서 나온 실국장들이 최근까지 그 이준숙 위원장 체제에서 실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 실국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신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방통위에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이 보고를 준비해 왔어야 되죠. 본인들의 신념을 얘기할 거면 또 네. 지금까지 해온 자리를 형식적으로 보고할 거면 공직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부에서. 오늘 그 업무보고 자리를 두고 또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국정감사나 청문회장 분위기가 좀 있었다. 시작부터 질타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공무원들의 다잡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계엄 정국 하에서 상당히 공무원 그 정가가 술렁이었잖아요. 누굴 따라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 그럼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잘못된 명령을 하다라면 이걸 들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과 그 선출직 공무원 간의 약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강 잡기는 필요하죠.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보고라는 게 원래는 현황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위가 한참 진행되고 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공약을 반영한 또 새로운 정책들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따라가기에도 바빠요. 특히나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 해당 부처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처가 많은 거죠. 검찰,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근데 관련 방통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언론 독립 관련된 그 정책을 내달라. 그럼 법안을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 뻔히 언론 3법일 거고 그렇다면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재는 마치 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본 반면에 전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공직자들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임기제인데 네. 내년 9월까지잖아요. 근데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그다음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가면 곤란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